파괴와 경영 혁신 경영을 보겠습니다. 2015년 5월이고요. 오늘은 파괴와 혁신 경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계를 제패한 최강 경영. 지난달에 우리 서울대학교 김현철 교수께서 오셔서 최강 경영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내용은 정경련이나 유튜브에 서평 콘서트를 검색하시면 전체를 다 올릴 수는 없고요. 한 20분 정도 요약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 한중일 경영의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보실 내용이 바로 파괴하고 혁신하라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가 바뀌어서 뒤에 있습니다. 오늘 사시면 저자 사인을 받으셔서 중고 책값은 떨어지지만 책의 가치는 무한대로 오른다는 사인을 굳이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사에 책 사주면 그 중고 책값 떨어진다고 알라딘 가서 그러지 마시고 사인 받으시면 이게 그 평언할 수 없는 자기 이름이 직접 들어간 사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뒤에 책이 준비되어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직접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시는 거는 교보문고에서 바로 집계가 돼서 저자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합니다만은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라는 주제로 조금 그 뒤쪽에 한 20분 정도 하고 저자분께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편집장 소개에 앞서서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해 주시는 정경련의 그 회원관리팀의 이현희 실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현희 실장은 전체 정경련 IMI의 회원관리실장을 맡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같은 주제이죠. 우리 파괴와 혁신 경영의 혁신의 주제로 정경련 하계 포럼을 총괄 기획하고 계시는 담당 팀장이십니다.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희 실장입니다. 네. 지난달에 된 분도 들리시죠? 예. 대답 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이제 대답해 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인사를 드리고 뵌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번 달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회원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주경야독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그 키워드 중에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방금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희 이제 7월 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을 좀 관심을 많이 갖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 하계포럼을 매년 제주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과감하게 작년부터는 이제 평창으로 장소를 옮겨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의 테마가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혁신은 뭐 영원한 어떤 기업 경영의 화두이기는 하지만 올해처럼 또 혁신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기업에서 혁신해야 된다, 다시 한번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경련 CEO 하계포럼은 이미 시작된 미래, 혁신으로 디자인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읽으면 멋있는데요. 네, 지금 프로그램 구성하기는 지금 머리통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고 혁신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하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테마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또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전부터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뭔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혹시 저희 그 서가가 하는 이 서평 콘서트에 새롭게 밤에 뭔가를 한번 나도 공부를 해볼란다라고 하신 그래서 참여하게 되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 혁신이라는 것에 한 걸음 다가가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 자리 굉장히 환영하고요. 혁신에 대한 뭔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나왔었는데 여자한테 약해가지고 실장님 뭐라고 걱정 못합니다. 우리 오준석 팀장님이 총괄
그 실무팀장님이시거든요. 저희 서평 콘서트를 전체를 기획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파괴와 혁신 경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지금 혁신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문학도 했고요. 철학도 했고, 역사도 했고, 문사체를 다 봤어요. So what? 그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로 올랐습니다. 그래야 살죠. 다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혁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없애야죠. 과거에 필요 없는 것들, 비효율적인 것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고 새롭게 시작하죠. 제가 늘 혁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사례가 어느 딸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왜 가자미는 정중앙을 반을 쪼개서 프라이팬에 구워요? 옆으로 머리꼬리로 자르면 안 되나요? 왜 꼭 중앙을 이렇게 나눠서 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대답이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야, 너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하더라. 외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가 외할머니한테 갔어요.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가자미는 중앙을 나눠서 좌우를 나눠서 프라이팬에 굽습니까? 머리 꼬리로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외할머니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야, 그때는 프라이팬이 큰 게 없었어. 뭔지 아시겠죠? 프라이팬이 큰 게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팬의 한계 때문에, 기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 반석에 얽매여서 혁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과거에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빌려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오늘 김남국 시작했습니다. 현재 동아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의 편집장으로 계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HBR이 굉장히 섭외가 높잖아요. 김남국 편집장이 이카노미석을 타고 호피를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호피를 2번을 흘리면서 가서 따낸 아주 심플합니다. 예. 따낸 HBR 코리아의 판권을 받아온 몇 개 안 되는 나라의 편집장이십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 교수로 계시고요. 왜 학력이 안 나와있지? 학력이 안 나와있죠? 그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셨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아직 학위가 안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학위까지 또 같이 공부하고 계신데요. 엄청나신 분입니다. 예. 상문으로 이달의 기자상, 그리고 CT 대학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상입니다. 그리고 세리 CEO 우수 강사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저서는 많습니다. 한 8권 정도 되는데 지금 8권 정도 있고요. 나오면 족족 제가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리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책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은 지금 당장 경영전략 공부하라 라는 책이고요. 오늘 같이 볼 책은 파괴하고 혁신하라 라는 주제의 책입니다. 그러면 김남국 편집장을 큰 박수로 같이 모십니다. 일간지 기자 하다가 신문, DBR 같이 이렇게 이제 불투명한, 미래가 불투명한 이제 그런 매체를 간다니까 선후배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가면 너 잡지 팔아야 돼. 뭐, 감사해야 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쪽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소식이 있었고요. 매체가 이렇게 많아지고, 프린트미디어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어베이러블한,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한두 번 나오는 그런 무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는 찾기 힘든 이런 콘텐츠를, 여기서만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면 분명히 길이 열린다라는 생각에서 강하게 밀고 나갔고요. 창간 초기에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너네들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뭐 이런 언론사다 보니까 이게 직설적입니다. 말투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아주 오랜 통념 중에 하나가 콘텐츠가 쉬워야 된다 뭐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미디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까도 나왔지만 방송은 뭐 초등학교 어지간한 일간지 신문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이런 내부의 불문율이 있는데 저희는 아마 한국 미디어에서는 최초로
MBA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석사를 막 타겟으로 해서 매체를 만들고 이러니까 막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너네가 정말 한국 시장에서 죽도록 열심히 하면 5,000부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잠깐 6, 7개월 만에 보부스 넘어가요. 즐겁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좀 이렇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사이드 이펙트로 체력이 좀 저질 체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여 전쯤에 이제 지식인이라면 꼭 한 번쯤 알아본다는 폐렴에 걸려서 그냥 2달, 3달 넘게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목소리가 좀 안 좋았어요. 굉장히 낭낭하고 이렇게 즐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안전지대가 좀 가시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 정비하는 카센터가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카센터 정도 하면 기술만 있으면 자식 키워서 이렇게 실장가 보내고 노후까지 준비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실이에요. 여자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에 이게 장사가 되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느냐? 장사가 되게 안 돼서 막 폐업하고 뭐 이런 일이 되게 많고 업종 전환도 대표님 이유가 이제 차가 고장이 잘 안 나. 옛날에 이렇게 70대 때 이렇게 고장이 나서 오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엔진오일만 잘 갈면서 10년, 20년 굉장히 튼튼한 차들이 현대차도 굉장히 좋은 차들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가 서비스 강화회라는 뭐 블루엔지 같이 이런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거에 이제 들어가면 그래도 뭐 생존은 가능한데 마진율이 되게 박하다고 보죠. 그거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살려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사면 초과인 거죠. 이쪽 업종.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많은 그런 고민과 통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의 문제. 또 이렇게 글로벌화 혁신, 그 다음에 지식기반 경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열심히 들어서 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생산의 3요소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죠, 대표적인. 토지, 노동, 자본. 요 세 가지가 생산의 뭐 3요소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생산의 3요소라는 얘기는 사실은 생산에 필요한 건 굉장히 많아요. 요거 말고도.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요소라고 한 겁니다. 공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너무너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토지나 노동, 자본이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생산의 3요소라고 부르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갖고 있는 게 별로 그렇게 그 생산에 큰 도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HBR 사업하면서 야 이걸로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후배들 모아놓고 딱 얘기를 했더니 후배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후배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광화문 동아일보 사업에 근무하는데 유리로 삐까번쩍한 빌딩 10몇 층에서 큰 사업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후배들이 차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큰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는 이제 다 이렇게 차고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전부 다 차고에서 창업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는 토지나 노동 자본은 하나도 없었죠. 다만 아이디어가 있었죠. 근데 이제 토지나 노동 자본이 이렇게 흔해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지만 흔하지 않은 건 이제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자금 지원 해주려고 지금 뭐 수조 원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토지나 노동 자금은 사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풍자식. 이게 디지털 경제 하면 무슨 막 정보도 이렇게 민주화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막 민주화 평등 막 이런 게 굉장히 잘 올 것 같지만 한 놈이 다 먹는 경제 제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디지털 기반의 지식 기반 경제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위너 테이크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찾아보니까 경쟁이 심한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게 이제 골프 통계입니다. 이게 프로골퍼들이 드라이브 거리, 페어웨이 안착률, 그린 안착률, 라운드랑 평균 퍼팅 스코어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대다수 선수들이 비슷한 기량을 갖고 있고 조금 일부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기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엘리트 선수들의 우승 횟수를 놓고 보면 여기 이제 재밌게 아주 역함수가 나옵니다. 대다수의 선수 비율이 가장 높은 쪽의 선수들은 거의 평생 한 번 정도 우승합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 여기서 이제 이쪽쯤에 차지하고 있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아주 극소수가 50번, 60번, 70번씩 우승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 기반의 혁신 경제가 가져오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BR 코리아 만들고 있는데 다음 호 주제가요. 로봇이에요. 왜 뜬금없이 경영 전문지에서 로봇 얘기를 하나 이러고 이제 쭉 그 내용들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HBR에서 말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컴퓨터,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팔다리 갖춘 뭐 이런 로봇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건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의식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한테 이제 직면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펑션들을 보면 사실은 상당 부분이 컴퓨터가 더 잘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 정보 처리하고 뭐 재무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 자동화시키고 기계화시켜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버리면 대다수의 일이 딱 아마 한 사람 정도 걸리잖아요. 지금 뭐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해도 재무 쪽 일하는 직원이 수십 명 돼요. 근데 사실 그 직원들이 처리해야 될 일을 그냥 컴퓨터가 사실은 다 처리하고 그거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시스템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안 있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도 이미 이제 그런 기능 측면에서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을 계속 기계화시키다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 인구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겁니다. 기계가 그래서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요마급의 이 첼로 연주는 컴퓨터가 흉내를 못 낼 거다. 뭐 다른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잘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분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전 세계에서 100번째 정도로 첼로 연주를 잘하는. 사실 전 세계에서 100번째도 대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적당히 이런 정도 범위 안에서 여기 그 역량 맵으로 보면 대다수가 포진해 있는 이쪽이 이제 기계로 대체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전망 상당 부분이 오는 것 같아요. 기업의 세계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빅뱅 파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최근에 그런 디지털 경제, 혁신 경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좀 아주 의미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혁신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와해성 혁신이라고 저급한 수준에서 이렇게 출발해갖고 열심히 개선해갖고 뭐 주식시장을 장악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산업의 지형을 이렇게 확 쓸어버리는 이런 파괴적인 혁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아이나비 같은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한때 꽤 큰 시장을 만들었죠. 요즘에 아마 잘 못 보실 겁니다. 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제
그 앱으로 이제 공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요, 요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건 뭐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다 반영해서 훨씬 더 빠른 길을 안내해주고, 막 요거는 그 사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몇 년 전까지 이거 쓸 때 저기 가끔씩 한 번씩 차에서 꺼내와가지고 막 컴퓨터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업데이트했던 기억이. 이거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얘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시장은 가격은 공짜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빅뱅 파괴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브리테니카 같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브리테니카도 그렇고요, 여기 뉴욕타임스도 그렇고요. 인터넷 그 한참 이렇게 인터넷이 성장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열심히 인터넷 투자했어요. 뉴욕타임스 닷컴 만들고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다 무슨 닷컴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인터넷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막 CD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그렇고요. 허핑턴 포스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인터넷에 그 잠재력을 발휘해서 완전히 가치 창출 방식을 바꾼 모델이 확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신문 지면으로 전달되던 정보를 인터넷으로 좀 전달해보자. 이 정도 혁신하고 끝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브리타니카도 이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를 뭐 온라인으로도 팔아보자. 이걸로는 택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데는 잘 아시다시피 아무나 들어와서 그 설명을 하고요. 백과사전 내용을 설명을 하고 혹시 이제 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아무나 수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실제로 한번 연구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랬더니 브리테니카하고 위키피디아하고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위키피디아의 완승입니다. 왜냐하면 표절 수가 얘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표절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짜죠. 그래서 한 산업이 망가졌어요. 대신 인류는 공짜로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 HBR에 나와가지고 HBR에 실렸던 자료들이 개인의 컴퍼니에서 이런 분석을 해봤어요. 업종별로 디지털 파괴가 얼마나 심할까 이런 거를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의 변화고 여기까지가 2020년까지의 변화고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규제에 따라서 규제가 풀리면 확 변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겁니다. 역시 그 언론이 제일 그래서 학예적 변화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언론사에 있는 제가 한마디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게 1등입니다. 가장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뭐 당연히 기술업종들 뭐 패러다임이 계속 바뀝니다. 통신 마찬가지로 소매금융 금융도요 사실은 자꾸 제 실물이 오가는 게 아닙니다. 뭐 돈 들고 우리가 가서 뭐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계좌이체하고 뭐 다 이렇게 트랜잭션 하는 거. 사실상 디지털 상품이죠. 다만 이제 정부의 규제가 좀 세서 소비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화의 속도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유통의 경쟁력이 과거에는 이렇게 뭐 부동산 이런 거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훌륭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상품들을 이렇게 좀 잘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찾아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온통 다 디지털과 관련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행기 가니까 뭐 이게 다 비행기 같은 실물이 중요할 것 같지만 그 고객 만족도 서비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IT라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차도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 이쪽으로 오면 좀 괜찮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전기, 수도가스, 석유가스 이런데 좀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마음 편한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다 하여튼 시뻘건. 당분간 이제 유혈이 남사하고 뭐 갑자기 일을 하던 부서 뭐 기능 자체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사업부 자체가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쪽의 업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런 일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단절적인 변화가 생겨나면 혼란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인크리멘탈한 체인지를 갖게 되는데 단절적인 기술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역량 강화적 변화가 있고 역량 파괴적인 변화가 있는데 역량 강화적인 변화는 뭐 예를 들면 흑백 필름에서 뭐 칼라 필름으로 바뀌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긴 한데 기존에 흑백 필름을 잘 만들던 회사 칼라 필름을 더 잘 만듭니다. 근데 역량 파괴적 변화는 예를 들면 칼라 필름에서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거는 칼라 필름을 굉장히 잘 만들던 회사가 오히려 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공의 법칙이 필름 기술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코닥 같은 회사는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는데 실무자가 이제 개발해서 훌륭한 거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담당 임원이 진짜 멋진 거 개발했는데 근데 딴 데 가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뭐 이랬더니 말입니다. 이거 살아가면 우리 필름 안 팔리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개발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역량 강화적 변화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기존의 전략대로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역량 파괴적 변화만 하면 열심히 달려가는 게 성공을 보장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전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핵심 역량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핵심 장점 이런 것들이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사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뭔가를 잘 하려면 나한테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핵심 역량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핵심 경직성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분야에서 뭔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분야는 잘 못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씨름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막 밥을 많이 먹고 막 뱃살 막 포기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힘을 이렇게 딱 키워놨습니다. 덩치도 막 득담하게 부려놓고 씨름엔 도움이 돼요. 근데 갑자기 씨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종격투기 선수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거대한 덩치, 그다음 뭐 느리겠죠. 뭐 완벽하게 맞기 좋은 타겟이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사실 게임의 룰이 바뀌면 언제든지 핵심 경직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노키아 같은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핵심 역량이 굉장히 강한, 어마어마한 핵심 역량을 갖고 있었던 회사였죠. 전 세계에서 진짜 이 정도로 뭐 오퍼레이션 잘하고 생산 잘하고 이런 회사 다시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싼 값에 튼튼하고 잘 터진 휴대전화를 만드는 데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스마트폰으로 변하면서 이제 이런 게 다 핵심 경직성이 된 겁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살 때 얘네들은 싸고 튼튼하고 잘 터지는 휴대전화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런 게 이제 핵심 역량이 가져온 어두운 이면. 저는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이렇게 직장 생활에 한 3가지 레벨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 레벨이 있고요. 중간관리자 레벨이 있고, 고위, CEO 레벨이 있다고 보면, 이게 다 하나씩 큰 허들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다가 딱 중간관리자 돼서 확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중간관리자까지는 어떻게 잘 했는데, 이제 CEO가 돼서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 자주 봅니다. 고위 레벨에 올라가서. 그게 이제 이런 그 핵심 역량에 굉장히 어두운 이면에 대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실무자로서는 실무자로서 평가받으려면 역시 일처리 꼼꼼하고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져서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이 역시 실무자로서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 역량이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일즈 매니저가 자기가 세일즈를 열심히 잘했는데 막 자기 부에서 최고 실적을 냈는데 세일즈 딱 매니저가 됐잖아요. 그때 자기가 세일즈 잘한 건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중간관리자가 되면 밑에 직원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건건 자기가 잘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신문사도 이제 기사를 자기가 잘 썼던
그런 사람들은 밑에 애들이 기사 쓰는 게 많이 안 돼요. 계속 고치고 가리고 막 밑에 애들이 이제 돌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중간관리자로서 영 성과를 보면 막 힘이 분열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겨. 옛날에 과거에 유명한 농구 선수가 그랬다고 그러고 감독이 돼갖고 자기는 이렇게 쉽게 골을 넣거든요. 애들이 못 넣으니까 답답해. 이걸 못 넣어? 막 이러면서 갈궜다는데 밑에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천천히 이렇게 교육하고 코칭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 거죠. 전혀 다른 역량인 거죠. 자기가 직접 골 넣는 거. 근데 그런 그 변화들을 잘 적응해야지. 간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다 뭐 개인이나 인생사에서 보면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를 성공하게 했던 그 성공 역량을 어느 순간 버려야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였습니다. 품질 같은 것 이게 이제 한 30년 전에 나왔던 연구인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하면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줍니다. 퀄리티, 릴라이빌리티 이런 거 매저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아마 ISO 인증 같은 걸 겁니다. ISO 인증받은 기업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인크리멘탈한 혁신은 되게 잘하는데 메디컬한 혁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에서 정말 열심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막 기가 막힌 품질을 잘 하는 문화가 메디컬한 시기에 메디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랑 더 좋지. 이것을 알고만 있어도 저도 달라질 것 같아요. 품질 중심의 문화를 갖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 기업들이 사실은 이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품질에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거죠. 이제 빠지고 거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화경 혁신화라는 책에서는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막 핵심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계속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솔루션을 좀 제시를 할 거냐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거는 좀 나중에 아마 책으로 제가 지금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 그 중에서 이제 핵심되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객이라는 거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집중해야 될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유고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에서 성공한 겁니다. 온라인에서요 안경을 5개를 고릅니다. 안경테를 자기 마음에 드는 거 5개를 골라서 이렇게 배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1개는 자기가 끼고 나머지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했고요. 이거 딱 들고 이 아이디어로 이제 사업하시기로 하신 분은 항상 이제 그런 꿈만 꿨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노출되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떼돈을 벌었다. 그 돈을 갖고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좀 이렇게 해갖고 검색창에 이렇게 노출도 시키고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쯤 후에 이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 달부터 내가 월급을 못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을 분들은 찾고 뭐 특별히 대안이 없는 분들은 나랑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이게 안경의 핵심 성공 요인은 디자인이구나 해가지고 막 청송이 글라스 이런 거 만들어서 크게 뜬 회사가 됐습니다. 전혀 뭐 사실 디자인하고 관련이 없는 분야였는데 나중에 이제 디자인의 그 밸류를 인식을 하고 나서 막 사업 1층은 뭐 디자인 하우스 뭐 박물관처럼 꾸미고 무슨 뭐 행사 있으면 초대장 뭐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의 그 삶을 이제 완전히 살아가고 하시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면 좋을 모델일 거예요. 왜 이게 안 됐을까요?
5개 정도 받아서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이분은 그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헤비한 인프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얼굴 집어넣는 막 안경 쓴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투자까지 해서 이거 뭐 100% 성공을 이렇게 담당을 했던 모델인데 이게 이제 그 고객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안경을 쓰느냐만 좀 열심히 탐구했어도 이게 막았어요. 서양은 안경 맞추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안과에 가가지고 뭐 시력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안경점에 가서 또 맞추고 뭐 며칠 기다렸다 받고 뭐 이러니까 그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우리나라 안경사분들 대단하신 거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시력 검사에서 안경 갈아서 딱 맞춰서 20분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막 올라가지고 2, 3일에 배송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이게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경사분들하고 이렇게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요런 이제 예쁜 안경 들고 이제 안경사분들하고 협력해갖고 큰 성공을 거둬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제가 볼 때 그 잠재력 있는 학문은 인류학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래도 이제 DBR에도 인류학자가 가끔씩 기고를 하는데 그 후배들이 다 이제 경영학 전공으로 석박사 협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후배는 그 인류학 연구를 보더니 너무 매력적이어갖고 전공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와 통찰 이런 것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열심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